지금 이상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했는데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예, 화면 얼굴 다 보이죠? 네, 잘 방금 학생?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7장을 배우고 있고요. 7장은 정보 전달을 어떻게 잘 할 거냐를 배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키포인트는 정보 전달량의 그 극한치는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으로 그 맥시멈이 된다라는 거를 보인 게 7장의 그냥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채널 코딩 시어럼이라는 걸 그래서 정방향하고 역방향을 다 증명을 했고 증명 과정이 사실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개념적으로 좀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해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쪽을 뭐 향후에 전공할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정보 이론을 꼭 전공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또는 통신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적용할 사람들은 굳이 그 증명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천천히 알아가도 된다. 근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보 전달량의 끝판왕은 결국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최대치다. 그 채널이 주어졌을 때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때 값이 정보 전달량의 최대치가 된다. 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다는 게 있었죠. 첫 번째가 랜덤한 코드북이 가장 최악의 코드 같은데 의외로 최선의 코드다라는 좀 역설적인 결론을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 증명의 방법론인데 어떤 그 정방향을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코드를 실제로 컨스트럭트를 안 하고도 즉 example를 만들지 않고도 존재함을 보일 수 있었다. 이 정도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7장이 좀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기억을 해도 배워갈 게 상당히 많은 챕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피드백 채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증명 과정을 페어너스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 채널 코딩 정리의 역방향을 증명할 때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사용해서 W하고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X하고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대체한 다음에 이걸 했는데 여기서는 W하고 Y를 다이렉트하게 사용했다. 그 이유는 W가 이 인코딩 펑션의 직접적인 인풋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Y가 피드백돼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W하고 Y를 다이렉트하게 이용을 했고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피드백을 해봐야 정보 전달량 측면에선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상당히 비직관적인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얻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또는 그 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널이 우리가 다루는 채널이 여기서 메모리리스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채널 자체에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뭘 암시하냐면 나중에 이제 채널 자체에 메모리가 있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그럴 때는 또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고요. 우리가 9장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하면은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실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피드백이 실제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많이 사용된다 그랬었죠. 특히 그 인터넷 프로토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TCP/IP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피드백 기반의 통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뭘 패킷을 전달하면 데이터 패킷이라 하면 여러 비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일종의 코드워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보내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 패킷 단위로 받았냐 안 받았냐를 피드백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론과 실제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배경 추가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일단 피드백이 그 메모리리스 채널에서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근데 그러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재미나게도 실용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왠지 웃겼다 하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새드 뉴스를 줬다가 다시 굿 뉴스를 줬다가 뭐 이러는 상황인데 실용적으로 피드백이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이제 다룰 예시에서 볼 건데 피드백을 사용하면은 그 채널 채널 커패시티를 구할 때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게 뭐였냐면 피드백이 있거나 없거나 채널 커패시티는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역이용하면은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채널 커패시티를 구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그거를 그냥 피드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라는 그 경우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굉장히는 아니지만 적당히 복잡하게 그 캐패시티를 구했었습니다. 어떤 그 보조 변수 2라는 걸 도입을 해갖고 이게 이레이션이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해서 조인트 엔트로피 계산하고 뭐 저쩌고 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했었죠. 근데 피드백이 있을 경우는 그런 단계조차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피드백을 가정하고 아예 계산을 해버려서 넌 피드백 케이스의 캐패시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용적이랑 베네핏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베네핏이네요. 이론적인 장점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피드백을 사용하는 커패시티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계산 측면에서 유리하다.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 코딩 정리에서도 봤듯이 옵티멀한 코드북을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방향 그 측면에서 봤듯이 무수히 많은 코드북 중에 존재는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놈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못했었죠. 그 이유는 그걸 찾으려면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일일이 다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익소스티브 서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코드북을 찾는 것은 실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피드백이 있는 경우는 옵티멀 코드북을 굉장히 쉽게 찾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가 이 지난 방금 얘기했던 이레이셔 채널에서 또 그 예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패시티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의미에서 사이드 베네핏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레이셔 채널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0일을 보내는데 받는 것도 0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퍼펙트죠. 그래서 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제3의 알파벳을 받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레이셔라는 심볼을 받을 확률이 알파고 정상적으로 받을 확률이 1-알파인 이런 채널을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라고 하고 이때 커패시티는 1-알파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이전 강의 자료 뒤져보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상당히 복잡하게 구했는데 피드백이 있는 경우하고 피드백이 없는 경우하고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 상황을 피드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수신하는 사람이 그 수신자가 내가 받은 심볼이 0 세 개 중에 하나죠. 01 그 다음에 알파벳 2가 있는데 0일 받았을 때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피드백을 하고 정상을 제로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레이셔를 받았을 때는 1로 피드백을 하죠. 약간 바이너리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았을 때 알려준다는 얘기. 잘 받았을 때도 알려주고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보내는 사람은 잘 받았을 때는 잘 받았으니까 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받았으니까 그냥 다음 심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잘 못 받았을 경우에 피드백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나 잘 못 받았어.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송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던 봉수대 이런 걸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던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단순한 채널 코드 또는 에러 커렉팅 코드는 반복하는 코드다라고 했죠. 그걸 레퍼티션 코드라고 했고 다시 한번 보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 잘못 받았어 하면 다시 한번 보내주고 잘 받았어 하면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 다음 심볼을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전달되는 전달량이 그러니까 임의의 n개 심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제대로 전달되는 심볼들의 비율은 당연히 1-알파 그러니까 n 곱하기 1-알파 그래서 커패시티는 n분의 n 곱하기 1-알파 계산해보면 1-알파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1-알파가 다이렉트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이 1-알파니까
당연히 전체 보내는 심볼 중에 성공적인 전달 하는 심볼의 개수가 커패시티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거의 직관적으로 계산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적인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장점은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송신자가 반복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테이블 룩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요 놈만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W가 0이면 0을 보내고 W가 1이면 1을 보냈었는데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이놈이 라지라는 어떤 인디케이터 펑션이죠. 이레이저가 발생했다 안 했다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펑션은 뭐 이놈의 어떤 함수죠. YIM 함수를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함수니까 이걸 받아서 다시 보내줄까 말까를 결정해 주는 것도 일종의 테이블 룩업입니다. 이게 1이면 다시 보내주고 아니면 안 보내주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옵티멀 코드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에러 커렉팅 코드 과목을 들어보면 옵티멀 코드북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는 만들 수 있지만 정말로 truly 옵티멀한 코드북을 만드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얘기했지만 랜덤 코드북을 exhaustive 서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이제 우주가 멸망하는 한 하지 않는 한은 우주가 멸망을 하더라도 못 찾는 그런 컴플렉스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옵티멀 코드북을 찾는 게 피드백이 있으면 옵티멀 코드북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피드백이 유슬리스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스풀하다라는 또 역설의 역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이론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건 이제 강의 진도상 7-1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장은 생략을 하고 8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론에서는 피드백에는 에러가 없다라고 하죠. 좀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은 실용적인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도 에러가 있으면 당연히 똑같지 않죠. 커패시티가 에러가 있으면 뭐 에러가 없어도 똑같으니까 에러가 있으면 없는 경우의 중간 정도니까 그래도 여전히 똑같겠네요. 더 좋아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 통신 이론에서 사실은 피드백에 또 에러가 있는 경우 그런 또 이론을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여러분 대학원 지겹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논문만 수천 편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전공하고 싶네요. 이렇게 너무 자, 7-1장 생략한 것은 이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이라고 해서 뭐 굳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건데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냥 사이드로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압축하고 그냥 결론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압축 이론하고 7장에서 배웠던 이 어떻게 보면 에러 커렉션을 하는 채널 코딩, 그러니까 소스 코딩하고 채널 코딩을 조인트하게 하나 아니면 분리해서 하나 똑같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샤논이 증명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굿뉴스인 이유는 뭐냐면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어떤 우리가 소스 정보가 있는데 그 소스 정보 자체에 뭔가 압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거를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그런 테크닉들로 압축을 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7장에서는 또 정보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낼 건가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이거를 항상 복잡하게 섞어서 조인트하게 뭔가 하는 그런 조인트 코드북을 찾아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굉장히 하나만 하기도 버거운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장에서 어리스메틱 코드 설계도 또는 구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7장에서 배운 이런 코드북의 어떤 변형들, LDPC나 터보 코드 같은 종류들인데 그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굿뉴스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자 따로따로 최적화해도 된다. 즉 최적의 데이터 컴프레션 알고리즘을 써서 압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에러 커렉팅 코드를 써서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을 해서 전송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궁금한 사람도 한번 읽어보고 어쨌든 전체 맥락상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우리가 7, 8, 9장은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다 에러 커렉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다룬 이론들의 전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증명 과정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다뤘던 그 정보 이론에 관련된 퀀티티들이 그 메저들이 다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정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즉 파이나이트 알파벳을 갖는 케이스들만 우리가 다뤘었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떤가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채널에서 발생하는데 채널에서 그 정보 전달의 오류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뭐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무슨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노이즈입니다. 서멀 노이즈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에 의한 잡음 때문에 정보 전달이 방해를 받는 건데 이 노이즈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지컬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전기 신호고 볼티지로 표현될 수 있고 생각해보면 볼티지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좀 한번 언급했었지만 모든 자연 현상은 아날로그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변수들을 측정을 해보면 이놈들이 다 컨티뉴어스한 것들이죠. 다시 얘기하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입니다. 특히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노이즈들을 보면 그래서 채널 자체가 우리가 샤넌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채널을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 챕터에서는 이놈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x,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만 봤는데 자연현상에서는 이게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x도 컨티뉴어스 있고 y는 당연히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y는 x 플러스 n. 여기서 n은 노이즈를 말하고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 근데 n이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실수란 얘기죠.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정보 이론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배웠던 것들은 모조리 다 지금 디스크릿한 케이스에서만 배웠는데 이제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을 해야겠다. 얘기죠. 그래서 엔트로피도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해야 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해야 되고 컬백 라이브러도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 확장된 엔트로피를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왜 배우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인 9장에서는 채널 자체가 이런 컨티뉴어스한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을 담고 있을 때는 이 컨티뉴어스한 정보량을 가지고 채널 커피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확장된 이런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9장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이론에서 우리가 PDF, CDF가 있죠. 그래서 PDF하고 CDF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도 잘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CDF는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요. 우리가 5장에서 그 CDF를 가지고 뭐 어리스메틱 코드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죠. 뭐랑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CDF를 미분을 하면 PDF가 된다. 그런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떤 PDF의 뭐라 그럴까요? 이건 부정적분이라고 해야 되나? 정적분이라고. 부정적분이죠. 네. 부정적분이니까 이거를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당연히 안에 있는 비적분 함수가 튀어나오겠죠. 그게 PDF가 됩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의 엔트로피, 컬백 라이블러,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정의 내릴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정의 내렸었죠. 마이너스 로그 px. expectation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스크릿한 경우에 expectation을 풀어 쓰는 경우하고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expectation을 풀어 쓰는 방식이 다르죠. 디스크릿한 경우는 expectation이 summation이 되는 거고, 그렇죠? 뒤에 px라는 확률 변수가 하나 다 곱해지겠지만,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expectation이 그냥 인티그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tion을 모든 정의에서 인테그럴로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정보 이론의 기본 메저들, 엔트로피, 컬백 라이블러,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쉽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거의 그냥 똑같은 걸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컨티뉴어스한 케이스하고 디스크릿한 케이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의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엔트로피의 정의고, 뭐 예를 들면 컬백 라이블러는 이런 거였죠. 저게 PQ 사이에 뭐 컬백 라이블러는 이거의 정의였고, expectation 인테그럴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자,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이 정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경우도 이 정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살짝 구별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엔트로피는 소문자로 씁니다. 보통 스몰 h로 쓴다. 컬백을 하면 그냥 씁니다. 대문자.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그냥 씁니다. 대문자로. 근데 재미난 사실은 expectation 관점에서 보면 정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뀌는 게 정의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메이션은 인테그랄로만 바꿔주면 된다. 여기 서메이션 있던 게 인테그랄로 바뀌었죠. px가 fx, pdf로 바뀐 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옛날에 px는 PMF라고 보통 부르죠. 확률이론에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의 확률을 그렇게 얘기하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PDF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엔트로피를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뭐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하나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경우 A하고 B라는 구간에 뭐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플랫한 디스트리뷰션이 PDF가 있다. 이놈의 엔트로피를 계산해보자. 간단하죠? 적분만 하면 되니까. 상수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요게 PDF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적분해서 이 적분의 면적의 값이 1이 되려면 이 높이가 밑변분의 1이어야 되니까 밑변분의 그쵸? 사각형 면적의 1이 될 테니까 다 상수입니다. 그쵸? 다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거하고 적분하고 캔슬돼서 이것만 나오면 항이 된다는 거죠. 뭐 계산은 엄청 간단한데 이 간단한 계산을 굳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하고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의 차이가 첫 번째 차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의 엔트로피는 홀란돈을 나타내는 거여서 그렇죠? 홀란돈은 물리학에서 왔다 그랬고 항상 양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컨티뉴어스에서 하면 그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엔트로피가 더 이상 양수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예시에서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간의 크기 B-A가 1보다 작으면 로그 1보다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챕터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이 되겠다. 여러분들 8장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정의는 똑같고 인테그랄이 서메이션을 대체한다라는 거 말고는 똑같고 차이점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 오늘 배운 거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차이점을 배우는데 그 두 차이점만 기억을 하면 8장은 다 이해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분산과 평균이 제로인 PDF는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놈의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자. 정의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바로 계산하려면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률 이론의 어떤 트릭들을 좀 사용하면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암산 수준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려야 될 트릭은 가우시안에 등장하는 이 지수함수는 밑이 베이스가 그 2입니다. 엑스포넨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엔트로피의 로그 베이스 2를 쓰지 말고 내추럴 로그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내추럴 로그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그걸 로그 내추럴 2로 나눠주면 그러면 베이스 2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미 증명을 했었죠. 이 장에서. 내추럴 로그로 계산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팁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적분이 등장하는데 그걸 다이렉트하게 구하려고 그러면 미친 짓입니다. 다이렉트하게 구하지 말고 확률 이론의 그 베리언스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다이렉트하게 계산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그 베이스 2를 로그 내추럴로 바꾸고 디스트리뷰션 있죠? 그 다음에 이놈을 로그를 취하면 상수항인 부분하고 엑스포넨셜의 로그 내추럴 넣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튀어나오죠. 그래서 x제곱을 가우시안하고 곱한 이런 인테그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다이렉트하게 구하려고 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트릭을 쓰면 되냐면 x제곱의 expectation하고 같은 거죠. 그게. 근데 x제곱의 expectation은 사실은 베리언스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가 베리언스인데 이게 m이 지금 제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인테그랄은 베리언스고 그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 있죠? 시그마 제곱이 베리언스니까 이놈 캔슬이 됩니다. 상수항은 앞에 스퀘어 루트가 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두 개 항인데 뭐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1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곱하기 1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연 로그의 2가 1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 항을 서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그의 곱은 곱의 로그는 각각의 로그의 합이다. 뭐 유명한 성질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전체 다시 로그 내추럴 2로 나눠주면 이제 베이스가 일반 베이스 2 로그로 바뀌는 거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모양 똑같습니다. 자연 로그가 로그 베이스 2로 바뀌고요. 여기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만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제곱이 약간의 변수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 완전 상수니까 상수는 계산해 보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한 2점 몇 정도 되고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의 엔트로피는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표준 편차죠. 시그마가 굉장히 작은 숫자인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한 4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8분의 1 이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고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식이 우리의 직관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표준 편차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봉우리의 어떻게 보면 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뭐랄까 디터미스틱한 케이스로 콜랩스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점점 넓어지면 뭔가 불확정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뭘 배웠냐면 엔트로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인포메이션 소스의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uncertainty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이 표준 편차의 크기가 이 봉우리의 폭이 엔트로피하고 직접적인 비례관계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도 계산을 안 하더라도. 놀랍게도 그 직관이 맞다는 얘기죠. 물론 로그가 앞에 붙어 있긴 하지만, 즉 표준 편차의 로그를 취한 게 뒤에 상승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가우시안의 엔트로피다라는 직관과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웠던 그 AEP, 그 티피컬 셋 디파인하는 경우가 있었죠. 티피컬 셋을 그때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까지도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한 티피컬 셋의 정의가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티피컬 셋 정의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7장에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 티피컬 셋이 나왔었죠.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컨티뉴어스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티피컬 셋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티피컬 셋들이 정의가 다 고만고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리지널 거 하나 알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질도 거의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려워하고 겁낼 필요는 없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 티피컬 셋의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티피컬 셋은 이게 디스크리트한 경우 케이스들을 카운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아주 큰 숫자지만 유한합니다. 뭐 2의 NH승에 대강 비례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의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한 심볼에만 보더라도, 여러 심볼의 시퀀스를 보지 않고도 한 심볼만 보더라도 한 심볼이 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유니폼한 경우에 이 사이에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한다고 할 때 A하고 B 사이에 인터벌에 존재하는 실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인가요? 셀 수 없으면. 그죠? 네, 무한개입니다. 티피컬 셋은 시퀀스에 대해서 디파인 하는데 시퀀스 사이즈가 1인 경우에서조차 무한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지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심볼, 뭐 n개 심볼 당연히 무한개겠죠. 무한개 n승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두 개의 티피컬 셋 정의 내질 때 티피컬 셋의 크기를 우리가 매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값 표시로 해서 이제 그 짓을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왜? 다 무한대가 되버리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 실수의 집합, A하고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카운팅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실수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벌의 크기죠. 그렇죠? 1차원인 경우. 근데 생각을 해보면 2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
A, B, C, D 여기에 있는 실수들의 집합 여전히 무한계입니다. 이게 두 개 심볼에 해당하는 뭐 유니폼한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때 그 실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것도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 실수 집합의 크기를 꼭 숫자로 카운팅할 필요가 없죠. 이 경우는 사각형의 면적으로 카운팅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차원의 구간의 길이는 1차원의 면적과 같은 거예요. 2차원의 그 어떤 집합의 크기는 2차원의 면적이고, 자 그럼 3차원으로 확장해 볼까요? 3차원에서는 여기 A, B, C, D, 뭐 EF 구간에 있다. 어떤 정육 면체가 있다. 자, 그놈의 크기는 뭘로 매자하면 제일 직관적으로 좋을까요? 제일 학생. 3차원으로 면적이 확장되면 무슨 개념이 되는 거죠? 네? 부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차원에는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고. 자, 4차원으로 가볼까요?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 4차원의 그림은 못 그리지만 놀랍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학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자들을 리스펙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감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학자다. 동네에 지나갈 때 학교에서 수학자들 지나가면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4차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못하는데 놀랍게도 적분은 가능합니다. 볼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가서 n차원으로 가더라도 볼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학수학이나 캘큘러스에서 배웠던 다중적분을 이용하면 n차원 다중적분을 이용하면 볼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티피컬 셋의 크기를 엘레멘트의 개수로 카운팅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짓이고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볼륨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전 두 종류의 티피컬 셋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하고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독립 시행을 하는 것을 IID라고 했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숫자는 자연스럽게 엔트로피로 컨버지 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큰 수의 법칙이요. 뭐 더 이상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반복할 필요 없죠. 자, 그다음에 typical set은 정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요 숫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엔트로피의 차이가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퀀스들의 모든 집합 무한계로 많습니다. 그걸 카운팅하는 건 무식한 짓이고 그러지 말고 이 무한계로 많은 점들이죠. n차원의 점들의 집합을 볼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ypical set으로의 영역을 n차원 공간의 영역을 이게 뭐 어떤 모양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스피어 모양일 수도 있고 찌그러진 뭐 공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굉장히 PDF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다중적분을 취하면 된다. 물론 계산은 되게 복잡합니다. 어차피 이론에서는 컨셉츄얼한 것만 다루지 여러분들 보고 실제 계산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할 필요 없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9장에서 일적인 경우에는 이걸 다이렉트하게 계산하죠. 아주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 경우는 거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티피컬 셋에 우리가 이전에 그 다른 두 종류의
오리지널 티피컬 셋 정의 내리면서 그 제일 첫 번째 티피컬 셋에서 성질 3개를 다뤘었죠. 똑같은 성질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증명 방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서메이션 인테그럴로 바뀐 거 말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티피컬 셋의 확률은 그러니까 이 티피컬 셋의 확률이라는 거에 물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막 제너레이트된 시퀀스에 저기 그 티피컬 셋이 되는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시퀀스가 티피컬 셋에 속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 확률은.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수식만 써놓으면 의미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다른 제너럴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낸 시퀀스가 또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티피컬 셋에 속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에서 티피컬 셋이 차지하는 부분 집합의 영역은 상당히 작을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태생적으로 이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 어떤 시퀀스를 제너레이트하면 그 안에서만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가정을 그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증명은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은 어떤 이미 제너레이트된 시퀀스가 x1부터 xn까지 있으면 요 양을 계산했을 때 그게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을 확률은 당연히 1로 갑니다. 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증명한 거 요거에 의해서 당연히 1로 가니까 1로 간다는 얘기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1에 가까우니까 1-엡실론보다 크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3번은 이제 티피컬 셋의 크기를 볼륨으로 대체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명 방법은 똑같습니다. 서메이션을 인테그랄로 바꿔놓은 거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PDF를 적분하면 1이죠, 당연히. 근데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적분하면 당연히 크기가 줄어들겠죠. 왜? 피적분 함수가 양수니까. 그 적분 영역을 줄이면 당연히 크기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피컬 셋의 정의에 의해서 이놈의 로어 바운드가 있다는 얘기죠. E-n 스몰 h 플러스 엡실론. 근데 이게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 적분은 아까 정의 내린 볼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티피컬 셋의 원소의 개수를 이전에는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냥 볼륨으로만 대체하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증명한 걸 그대로 또 적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번엔 확률의 어퍼 바운드를 이용하면 되죠. E-NH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 커져서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볼륨에 확률의 어퍼 바운드 쓰면 볼륨의 로어 바운드가 나오고 확률의 로어 바운드 쓰면 볼륨의 어퍼 바운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배웠던 내용이고 서메이션이 인테그랄로 바뀐 거 말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지만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과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이 엔트로피하고 디스크리트한 엔트로피의 상관관계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싱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다고 칠 때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수평축의 어느 특정 점이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이제 될 텐데, 자, 이거를 혹시라도 디스크리트하게 다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니. 왜냐하면 컨티뉴어스와 디스크리트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미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컨티뉴어스한 놈을 디스크리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요? 신호 처리나 이런 데서 배운 내용.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쪼개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근사한 표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제이? 네? 그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컨티뉴어스한 수평축인데 요놈을 디스크리트하게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면 뭐 A하고 B 사이에 있는 경우만 따져봅시다. 요거를 한 4등분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 4개 구간을 인덱스로 처리했을 때 0, 0, 1, 0, 2, 0, 3. 그래서 이 A, B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0, 1, 2, 3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과정, 이런 게 퀀타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4개로 쪼갰는데 이거를 뭐 10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만 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만 개로 쪼갤 수도 있고 계속 키워나가면 점점 하면은 요 구간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구간의 개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구간의 크기를 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퀀타이제이션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뭔가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이 구간에 있다. 이걸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하려면 물론 인덱스 1로 대체를 하긴 하지만 이거를 대표값 하나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뭐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간값, 가운데 있는 중간값으로 대표값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중간값을 쓰는 경우는 사실은 오리지널 그 랜덤 베리어블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PDF가 이런 모양으로 또는 뭐 이런 모양. 그럴 경우는 정 가운데 있는 값이 꼭 중간값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런 걸 또 다루는 이론이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디오리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게 이 퀀타이제이션을 가장 잘하는 방법, 퀀타이제이션의 끝판왕은 뭔가를 배우는 게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미의 n차원에서 퀀타이제이션을 제일 잘할 방법이 뭔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게 이제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 정보 이론은 거의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중간값이 항상 표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인 퀀타이제이션 이론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 안에 있는 부분적인 PDF 요 사이에 요 PDF가 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PDF를 가지고 요 구간 내에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사실은 그게 그냥 요 구간의 평균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구간을 B라고 한다 그러면 B 구간에 대해서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죠. X에. 뭘 말하느냐? 적분인데 PDF fx에다가 xd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평균입니다. 근데 PDF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중평균하고 같은 거고. 자, 어쨌든 그런 거 배경 설명이고 여기서는 가중평균까지도 가지도 않고 더 쉬운 방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장 최선은 아닌데 한 중간 정도, 최선 정도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민밸류 시어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 배우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 그걸 증명하자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있으면 의미의 이런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 F라고 할 때 A, B 사이의 적분을 구하면 이놈의 면적이 되죠. 이 커브 밑에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자, 요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갖는 밑변 크기는 똑같고 똑같은 면적을 갖는 사각형을 항상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민밸류 시어럼. 별거 아니죠.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색깔을 살짝 바꿔보면 이런 빨간색 높이를 갖는 요 사각형의 면적과 금을 거는 그 사각형의 면적이 같은 이런 빨간색 높이가 이 함수의 치역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크로싱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포인트가. 그래서 그 함수의 높이가 이 사각형의 높이가 된다.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능한 사각형의 높이는 여기죠. 요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사각형의 높이는 요놈. 둘 중에 둘 사이에 하나 있을 거라는 뻔한 사실이니까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수학자들은 엄밀해서 이거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지 하고 복잡하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는 뭐 증명 과정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요런 점 xi라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 특정 구간 아까 델타가 하나의 구간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구간의 시작점과 그 다음 구간의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한 구간의 사이즈인데 그 사이에 면적, 그래서 빗변으로 표시한 거죠. 이 사각형 면적과 같이 되는 함수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A, B 사이에. 자, 그러면 이제 민밸류 시어럼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각형의 면적 또는 이 컨티뉴어스한 PDF의 면적이 같다는 건데 그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요 컨티뉴어스한 게 PDF였죠. 요 구간의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요 면적은 요 구간의 확률하고 같은 거죠. 랜덤 베리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그 구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E는 X가 이게 A라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있을 생각해보면 이게 exactly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을 PI라고 대체를 하자. 근데 이 I라는 인덱스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 인덱스들이죠. 구간의 인덱스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PDF, 컨티뉴어스한 PDF를 디스크리트한 PMF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타이제이션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느냐?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로 바꿔버렸으니까 디스크리트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arge h를 쓰고 x 슈퍼스크립트 델타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한 놈을 퀀타이제이션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의 디스크리트한 경우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각각의 항들의 pi 로그 pi. pi가 요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f 델타 f 델타. 그러면 여기에 로그에 이 두 개 항이 있으니까 합으로 분리를 하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으로 나뉘는데 요 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고 요거는 생각을 해보면 모든 pi들을 다 서메이션 한 거니까 당연히 합이 1이 돼야겠죠. 그렇죠? 1이 돼서 없어지고 로그 델타는 없고. 자, 요 놈이 중요한데 이 놈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델타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리만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파샬 썸을 부분 뭐죠? 서메이션을 구간 사이즈를 작게 해서 어떤 임의 함수를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델타를 dx로 대체하는 놈이 적분의 정의였죠. 이게 리만 인테그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게 그냥 적분이 되버린다. 이게. 그러면 이게 컨티뉴어스 엔트로피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된다. 디스크리트한 놈은 컨티뉴어스한 놈에서 마이너스 로그 델타라는 얘기인데 델타는 0으로 가는 양이죠. 델타는 0으로 가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로그 델타는 마이너스만 들어가는 숫자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만 들어가는 숫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 구간의 사이즈를 A, B 요 구간의 사이즈를 1이라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안에를 구간의 개수를 n빗으로 바꿀 수 있는 즉 n빗으로 n개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2n 승계가 있다는 얘기죠. 인덱스가 n빗이라는 얘기는 0부터 2n-1까지니까. 그래서 1이라는 구간을 2n 승계로 쪼개면 각 델타는 2의 마이너스 n 승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n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식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리트한 놈하고 컨티뉴어스한 놈의 차이는 이런 퀀타이즈를 했을 때,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몇 빛으로 표현할 거냐. 그 빛수로 이렇게 쉬프트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어떤 임의의 PDF가 주어지면 이 컨티뉴어스한 엔트로피는 적분하면 뭐 어떤 값이든 간에 구할 수 있고 그게 파이나이트하다고 보통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 적분이 뭐 다이버지하지 않는 경우 적분이 그냥 대부분 컨버지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당연히 파이나이트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hx는 스몰 hx는 근데 델타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사실을 알수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크리트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가정이긴 한데 이 식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디스크리트한 엔트로피는 무한대가 이게 파이나이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뭘 암시하고 있냐면
사실 놀라운 어떤 결론을 암시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의 실수 싱글 랜덤 베리어블 스칼라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 갖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 그 뭐랄까요 정보량 인포메이션 컨텐츠는 무한대다. 만약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건 좀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봐야 될 거는 하나의 실수가 스칼라 변수 딱 하나가 갖는 정보량은 무한대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실수에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뭐 포지션과 모멘텀들을 저장을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스토리지에 잡으려면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한데 컨티뉴어스한 만약에 어떤 베리어블의 저장 장치가 있다 그러면 딱 싱글 넘버 하나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재미나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실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위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지금 정보 이론은 이론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력이 엄청나다는 얘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파이라는 그 소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패턴이 없죠. 사실은 그거를 저장하는 것만 해도 파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익젝트하게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면 무한 빛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수 하나가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뭐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새로운 연구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